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경제적인,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제 경제적인 그 펀더멘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짚어야, 환율의 동향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초적인 비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성장률 작년에 2%였고 올해 이제 2.8% 정도 될 걸로 예상. 내년 2014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3.8로 예상되는데 요거를 그 경제 성장 경로를 전망한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요 빨간색 이 그래프 그렇죠? 저 막대 그래프 말고요. 이 선을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2011년 작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재작년부터 분기별로 와서 작년 4개 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4개 분기 예상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게 지금 2011년부터 왔는데 지금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올해 4개 분기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 분기별로. 그래서 작년 전체 2012년의 평균은 상고 하저가 돼가지고 합쳐서 2.0 성장했다는 거고 올해는 상저 하고가 되면서 합치면 한 2.8% 정도 평균 성장하지 않겠냐 그렇게 경로를 저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용과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름대로 한국에서 전망하는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3년 중에 취업자 수는 약 30만 명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4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이제 실업률로 얘기를 해보면 작년 실업률이 3.2%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업률 전망은 다소 늘어나서 3.3% 되고 내년도에 다시 3.2 정도로 내려갈 것 같다. 크게 변동은 없지만 3%대에서 등락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고용에 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2.5% 정도 될 것 같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였습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만, 소비자 물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의 빨간색 그림 보면 10년도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11년 중반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12년 작년 전체로는 2.2% 평균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2.8%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물가도 올해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 2.2에서 올해는 연평균 2.5%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도는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작년에 엄청난 흑자라고 제가 말씀 이미 드렸는데 작년 1년 전체가 433억 불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네요. 그렇죠? 그런데 상하반기가 좀 엇갈려요. 보면 상반기에 138억 불 흑자인데 하반기에 294억 불 흑자로 2배가 넘습니다. 하반기에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환율 떨어지는 게 즉각 수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뭐 시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의 흑자는 상반기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3억 불 사상 최대 규모를 이뤘다. 여기 보면 왼쪽의 그림이 지금 이제 경상수지, 상품수지 그 중에서도 상품수지, 무역수지 말이죠. 이게 빨간색 그림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연 단위로 2012년, 3년, 4년 예상치까지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부침이 있었고 2000 금융위기 왔을 때 상품 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다가 그 이후에 환율 엄청 올라가면서 다시 많이 늘었죠. 그런 상황에서 2012년도 요게 지금 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요 막대입니다. 여기 보면 사상 최대치 흑자다. 433억 불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최대 흑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상품수지가 무역수지가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늘상 마찬가지고 지금 상품 무역수지 말고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지금 파란색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이 아주 오래간만에 서비스 수지 흑자예요. 항상 이 블루 칼라가 보면 적자, 즉 마이너스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예요. 서비스 수지가 뭡니까? 여행 경비 이런 거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 수지가 작년에 아주 오래간만에 2000년대 들어선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 한두 번 흑자였던 떡은 있었어요. 어쨌든 아주 오래간만에 흑자 규모였고, 여기 약 27억 달러 흑자였는데, 작년 서비스 수지가.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서비스 수지 흑자가 나타났습니까? 중국 관광객의 힘이죠. 요즘 제가 지난주인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제주도 중국 관광객으로 난리 난 거 아시죠? 어제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중국인이 많이 와서 제주도가 화랑인 건 좋은데 또 부작용이 많아요.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소위 말해서 아주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질서를 잘 안 지켜서 여기저기 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천지고, 화장실 양변기 위에 발 딛고 올라가서 하는 사람들 많고, 이게 중국어로 안내문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중국인이 많이 오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도 흑자가 됐는데 그런 면은 좀 있죠. 또 작년 우리나라 27억 불 서비스 수지 흑자에 많이 기여한 게 또 뭡니까? 여러분 대충 한번 짚히는 거 없습니까? 네? 한류역은 물론이죠. 한류라는 게 이제 종합적으로 여행 수지에도 작년에 우리 여행 수지 흑자거든요. 항상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갔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적은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 여행 수지 흑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기여를 많이 했던 게 바로 한류 중에 하나인 K-팝이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거 기여한 겁니다. 기여한 거예요. 이 서비스 수지에. 자, 그래서 작년은 흑자였는데 정상적인 건 이제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다. 그런 하여간 올해 예상은 작년에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좀 줄 거다. 올해는 한 100억 불 이상 줄어서 320억 불, 내년에는 270억 불. 어쨌든 흑자 규조는 유지하죠. 이거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 나는 거죠. 네? 저 경상수지 저거 흑자 적자 이거 잘못 관리하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97년 외환위기가 왜 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저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는 점, 올해는 좀 줄지만 여전히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또 서비스 수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고용과 수지에 관한, 경상수지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것 중에서 해외 경기의 어떤 요약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주요 국가의 경기는 한국은행 얘기는 아니고요. 시장에서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작성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은행 스스로가 예상하는 세계 경기예요. 미국, 뭐 아까도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만,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이 재정 건조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다소 떨어질 것 같다. 작년에 2.3% 성장했는데 올해 2% 성장할 것 같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 건조나 이런 조치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시퀘스터. 그렇죠? 자동으로 850억 불 올해 지출 줄여야 돼요. 10년간 1조 2천억 불 줄여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결국은 숙제를 해야죠. 숙제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원화가 나홀로 강세다 보니까 정부 관료들 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기재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 세미나에서. 일본은 지금 일본의 숙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은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 숙제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의 뉘앙스가 무슨 얘기입니까? 원화 나홀로 강세하는 거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각 국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숙제해야 돼요. 미국의 가장 큰 숙제는 결국은 이런 재정 적자 이거
완화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면서 방법은 증세밖에 없죠. 경제를 잘 돌려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통해서 세금을 늘려서 그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씀씀이도 줄여야 되지만. 근데 미국도 부자 증세는 인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증세하는 거에 대해선 그렇게 여론이 묵묵치 않습니다. 자, 미국 얘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지역을 전망하는 거 보면 올해는 핵심국, 독일, 프랑스, 핵심국 중심으로 성장세가 좀 약화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피그스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긴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재정협약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유럽권 내에서도 수요가 감출지 않겠냐. 그래서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5% 성장이었는데 유럽권이 올해는 성장률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중국도 작년에 행정부가 바뀌었죠. 지금 시진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우리도 지금 정부가 곧 바뀔 입장인데 보통 이제 정부 바뀌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경기 화랑 정책을 쓰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응 노력의 강화로 인해서 올해는 8% 성장 회복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8% 초반 8.2%를 보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사회과학은 8.4% 오히려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스스로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도 작년에 지급준비율,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금융 완화 기조를 여러 가지 시행을 했어요. 이것이 올해도 이제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아까 미국은 저점 대비 17% 정도 주택가격이 평균 올랐다고 그랬는데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데이터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다 아시죠? 중국 데이터 발표가 굉장히 신속해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인구가 그렇게 많고 땅이 그렇게 넓은데 데이터는 굉장히 신속히 발표하는 편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여간 중국의 스스로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의 주택가격은 지금 저점 대비 약 10% 정도 올라 있어요. 자,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건설 투자해 인플라 확충이 중국은 고속철 짓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 성마다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예정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20, 30년간 중국이 꺾일 수 없는 게 그만큼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은 올해 좀 작년보다 많이 나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유가는 하나의 또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재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안정될 것 같다. 자, 국내 원유 도입 단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단가겠죠.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 단가가 112불이었습니다. 배럴당.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유를 많이 수입합니다. 다 아시죠? 과거에는 미국의 그 소부 텍사스 중진리라고 하는 WTI 이게 오히려 더 값이 비쌌는데 최근에는 더 쌉니다. 지금 WTI는 96불 정도 돼요, 배럴당. 그런데 두바이유는 110불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또 지리적인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또 운송비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입 단가가 112불이었는데 올해는 107불로 좀 싸지겠다. 좀 안정된다.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 이제 이유 중에는 소요가 있었던 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이제 공급 차질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비전통적 석유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어쨌든 공급이 좀 는다. 석유 자체는 전통적 수단인데 우리가 그 원자재 시장에서 보면 비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unconventional하다고 얘기하는데 convention,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unconventional한 source라는 게 비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석유 말고 요즘 쉐일가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그런 대체 수단들 이런 거면서 원유 가격 자체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된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면 결국 어디 갑니까? 원유 투기에 가는 거죠. 이거 문제입니다. 2008년도의 국제적인 금융위기, 거기에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투기적 수요, 원자재라든가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적 수요, 이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볼커를 들어보셨죠? 볼커를. 폴 볼커라는 사람. 제가 1984년 1월에 은행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페드 의장이에요. 그 이후에 페드 의장 많이 안 바뀌었죠. 미국은 보통 한 10년씩 하니까.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총재 길게 해봐야 2년 3년인데 거긴 길게 해요. 그때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린스팬, 알란 그린스팬, 그리고 지금은 버냉키죠. 그런데 그 폴 볼커가 그때도 고령인데 지금 80대 노인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갑자기 오바마 행정부의 그 비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컴백을 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생상품 때문에 세상이 망할 뻔했다. 그러니 파생상품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볼커룰입니다. 물론 그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하여간 은행이, 금융기관이 자기 돈 가지고 파생상품 투기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같은 기업이 환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안 같은 파생상품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은행이 자기 돈 가지고 투기하는 거, 소위 말하는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기 자본 가지고 이런 파생상품, 원자재나 통화나 금리나 신용이나 이런 기초 상품에 대한 파생상품 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볼 땐 잘못된 겁니다. 물론 투기 거래는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파생상품을 싸잡아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온 것이 키코 때문에 온 거예요? 선물안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소위 미국의 두 가지의 큰 원인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건데 그게 주택시장의 버블. 미국의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었죠. 또 그거를 증권화해서 소위 MBS라는 거, 주택저당채권이라는 거죠. 주택대출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을 유통시키는 게 소위 말하는 주택대출의 증권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뻥튀기를 하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또 담보로 기초상품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 들어보셨죠? CDS, CDO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서방 국가들의 문제였지. 물론 우리도 영향은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97년 후에 한 얘기고. 자, 그러나 하여간 그런 그 파생상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신용 파생상품이 문제였던 거지 파생상품을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드렸는데 원유 투기를 또 많이 합니다. 해치펀드들이. 해치펀드가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 위탁받아서 그거 대신 위험한 투자를 자기 실력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자기 돈이 10이면 한 2배, 3배 빌려서 레버리지 일으켜갖고 투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도는 높지만 수익률은 높은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투자할 돈은 늘어나는데 투자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원유 투기까지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유, 구리, 무슨 또 아연 이런 이 금속 소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투기 자금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에 의해서 이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투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원자재 상품은 그야말로 투기적 수요를 조금 좀 제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금융시장의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 좀 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환율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환율 얘기를 좀 해야죠. 올해 내년 환율 전망을 하기 전에 먼저 환율 동향, 움직임이 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그거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 전체의 환율 동향을, 우리 원달러 얘기입니다. 환율 동향을 분기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여러분 기억에는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분기에 아까 보셨지만 연초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지표가 여러 가지 개선되면서 환율이 하향 안정됐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특히 22가 2차 LTRO를 작년 2월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환율 하향 안정 추세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1년 말이 1155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55원으로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던 게 1월 초에 1163원으로 분기 최고치 치고 계속 떨어져서 3월 달에 3월 초에 1115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고 따지고 보면 거의 한 50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최저치 치고 1분기 평균은 1131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말 끝나기는 1133원으로 끝났죠. 자, 굉장히 이렇게 하향 안정되는 그런 게 작년 1분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2분기로 가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또 갑자기 부각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가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연합정부 구성을 위해서 총선을 했는데 그게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어요. 1차 총선에서 난리가 났죠. 이 그리스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리스가 불안하면 이게 유로가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소위 말한 유럽 재정위기가 작년 2, 4분기에 아주 굉장히 심화된 겁니다.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스페인도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부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환율이 불안했죠. 그러면서 작년도에 1년 전체로 보면 바로 2분기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5월 중에 급속절하 4.3, 거의 5월 중에 환율이 50원 올랐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중에 절하율로만 원화에 50원 절하, 50원 오른 거 말이죠. 절하율로만 보면 이게 아시아 통화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절하율. 굉장히 한 달 중에 급히 올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뭐예요? 1분기가 33원으로 끝났으니까 이제 이 환율에 2분기 시작을 했는데 4월 초에 1121원까지 오히려 떨어졌다가 갑자기 그리스 사태 얘기가 나오면서 4월 중반 5월로 가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5월 25일 날 1185원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거의 64원 올라간 거죠. 5월 한 달에만 50원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5월 달에 4.3% 급승, 환율 급등이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2분기 평균으로 보면 1분기 평균보다 거의 20원이 올라가서 1152원이 작년 2분기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끝나기는 5월 말 끝나기는 6월 말이죠. 6월 달에 이제 다시, 왜냐하면 6월 초에 EU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정 조치들이 나오면서 5월 말 1180원대까지 급등했던 환율이 다시 6월 달에 40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락을 보인 거죠. 작년 6월 달에. 그래서 1145원으로 2분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말은 52원이었는데 이것이 7원 떨어져서 1145원으로 작년 6월 말에 끝난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로는 0.6%, 한 6원 내지 7원 정도 환율 오르고 원화 절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었죠. 굉장히 환율이 안정. 물론 이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1분기에 떨어졌던 환율이 2분기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끝난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전과 6개월 후를 비교하면 환율이 거의 뭐 0.6%니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부침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6월 상반기로만 놓고 보면 G20 통화 중에서 5번째로 환율이 안정됐던 그런 통화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다 이제 3분기로 가면서 환율이 점차적으로 막 급속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떨어진 거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로화가 1.20까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유로번의 어떤 위기감이 돌아요. 그러니까 드라기 총재가 목숨 걸고 내 총재직을 걸고 유로화 안정시키겠다. 천명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양적 아까 OMT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 발표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 페드의 QE3. QE1, 2는 이미 작년 이전에 했던 거고 QE3를 작년 9월 16일 날 했던 겁니다. 9월 달에. 그래서 환율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몰리면서 환율이 안정됐죠.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끝나기를 1145원으로 끝났는데 이 환율이 이제 7월 들어가서 7월 12일 날 51원까지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진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작년 3분기 말 9월 말에 1111원이 최저예요. 분기도 1111원에 끝나고 최저치로 3분기를 끝난 거죠. 3분기 평균은 1133원. 다시 이제 1분기 수준으로 간 것이죠. 그랬다가 이제 4분기 들어가면서 아까도 보셨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10월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양호한 경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부각되면서 환율 하락이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4분기의 움직임을 보면 3분기가 1111원에 끝났는데 10월 10일 날 1114원 거의 최고치 쳤다가 계속 떨어져서 연말에 1170원 또 분기 최저치가 분기 말입니다. 계속 환율이 떨어지기만 하면서 끝났다. 그런 거죠. 1070원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4분기 평균은 1090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연간으로는 작년에 2011년 말 1152원 대비 81원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절상률로는 7.6% 절상된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요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환율 동향을 한번 작년에 분석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 다 이미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 나눠서 본 거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떨어진 것 같지만 상반기, 자, 1분기, 2분기, 상반기 보면 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떨어지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환율이 급락이 세 번 있었는데, 하여튼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죠.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52원 선에 시작했지만, 63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여기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1월 말, 2월 말 수준이 있죠. 3월 말에는 1133원으로 끝났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다시 조금 내리면서 끝나는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등락이 꽤 있었죠. 문제는 2분기였다.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33원으로 4월 2분기 시작했다가 문제는 그리스 위기가 다시 재현되면서 굉장히 아주 급등을 했죠. 5월 달에. 보시다시피 5월 달에 급등을 했고 그림에 다시 6월 달에 유럽 여러 안정 조치가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2분기의 초반 대비는 올랐지만 어쨌든 환율 전체적으로 급락을 거치는 그런 상당히 전문 용어로 볼러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였고 3분기, 4분기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다. 그렇죠? 그래서 3분기에 보면은 1146원으로 시작했지만 7월 말에 1130원, 8월 말에 8월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9월 달에 다시 떨어져서 1111원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 4분기 1112원으로 4분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겁니다. 10월 말에 90원, 11월 말에 82원, 12월 말에 70원, 거의 10원씩 1개월에 떨어지는, 자, 그런 계속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 분기별로 보면 4분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3분기도 좀 등락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게 지금 원화는 계속 왜 떨어지기만 하냐, 그러니까 원화 강세 환율이 떨어지기만 하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여기 표시는 12년 말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금년 1월에 좀 변화가 생겼죠. 107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올해 1월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098원까지 올랐어요. 올해 1월에 지금 굉장히 환율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엔저 때문에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연초에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니까 순매도가 많아요. 순매도가 1조 이상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월 달에 환율은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작년 4, 4분기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의 환율을 분기별로 한번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별로, 주요한 이벤트별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환율이 변곡점이 됐는데 그런 이벤트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의 환율은 1차 급락,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요 시기 1164원에서 1116원까지 떨어지는 이 시기가 1차 급락입니다. 1차 급락. 그리고 한 번 급등했어요. 언제 급등했냐 면 바로 5월 달에 1127원부터 1185원까지 한 달 사이에, 한 달과 23일 사이에 거의 한 거의 60원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오르는 환율 급등 시기가 있어서 그게 작년에 한 번이었다. 환율이 급등한 건 한 번이고 급락한 거는 세 번인데 1차 급락이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2차 급락이 바로 이 6월 달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85원에서 1135원까지 50원 급락하는 게 2차 급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급락은 8월에 환율이 한정됐었는데 이 9월 초부터 1136원부터 연말, 이거 잘못됐네. 1070원인데 여러분은 요 숫자 없으시죠? 이거 제가 어제 참고하려고 어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1070원인데 어쨌든 연말에 1070원으로, 여러분 자료에는 요 환율은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환율이 이 3차 급락은 9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급락한 이 시기. 그래서 환율이 세 번 연초, 그 다음에 6월 달, 그 다음에 9월 초 이후에 이렇게 세 번 급락했고 5월 달에 한 번 급등했고, 한 번의 급등과 세 번 급락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율의 변곡점이 됐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ECB가 2차 LTRO를 한 그 시점에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됐고, 작년 2, 4분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재확산된 거, 프랑스 대선이 있었죠. 그때 올랑드와 사르코지가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랑드가 우세했죠. 올랑드가 무슨 주의자입니까? 긴축 안 된다. 통화 완화해야 된다. 돈 풀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유럽은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그리스 총선, 1차 총선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스페인 은행 부실. 이런 게 확산되면서 아예 급등을 했었고, 5월 15일 날 그리스 1차 총선에서 연정 구성이 실패하면서 환율이 더 급등했죠. 6월 17일 날 2차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 안정 조치 때문에 떨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고, 자, 유로 드라기 총재가 유로와 지지 선언을 한 게 7월 26일이에요. 그때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죠. 그렇죠? 유로와 안정되면서. 그리고 ECB가 무제한 단기 국채 매입, 즉 OMT라는 조치를 발표한 게 9월 6일. 그 시점에 또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페드가 QE3를 결정한 게 9월 13일이에요. 그 이후에 또 환율이 더 떨어졌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연말에 1070원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환율이 급락하는 시발점이 된 게 바로 ECB와 미국 페드의 거액의 자금 공급, 양적 완화, 이게 이제 큰 동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전체적으로 환율 급락 3번, 급등 1번인데 그 원인이 됐던 주요한 이벤트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면서 이런 주요 이벤트들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옌, 여러분들 또 엔화의 환율을 많이들 중시해서 보시니까 원옌과 원달러의 요건 2년간 그래프입니다. 2011년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2년간 그래프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여기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2011년도에 조금 재작년에 등락이 심했는데 보면 2011년 8월 달 7월 27일이죠. 1,050원이 2년간의 저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억에 우리 환율이 2011년에 1,050원이던 때가 있었었어? 이런 기억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죠. 바로 이 시점에 뭔 일이 일어나서 이게 환율이 또 급등했던 겁니까? 7월 말에 저점 치고 급등을 했거든요. 9월 26일 날 1195원, 거의 1200원 가까이 갔으니까 15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때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11년 8월 초에 뭐가 됐다고요? 미국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겁니다. 전혀 미국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과연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했는데 전격적으로 미국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일대 광풍을 몰고 온 겁니다. 미국 주가 폭락하고 뭐 전 세계 금융시장 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환율이 그래서 불과 2달 사이에 150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200원 친 게 지금 올해까지 포함해서 2년간의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한 달, 2달 사이에 2년간의 최저치가 친 거예요. 전체적으로 2011년에 환율이 조금 급등락을 했고, 올해는 뭐 전체적으로는 다운트렌드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좀 부침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운트렌드였다. 올해 최고치는 아까 말씀드린 5월 달에 1185원, 연말 최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문제는 원년인데 원년을 보면 자, 2년간의 최저점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만 지금 연말까지만 비교하면 1138원, 1238원이니까 2012년 작년 연말이 2년간의 최저점이죠. 1238원. 현재 얼마입니까? 1150원대까지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지금 왜냐하면 엔화가 94엔대니까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1238원이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점이 바로 미국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원달러가 1200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그 시점. 원yen 환율은 어떻게 결정돼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나누기 달러yen 환율이죠. 달러yen 환율.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달러yen 2년간의 환율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 최저점은 2011년 이때 10월인데 정확하게는 그때가 75엔대예요. 75.8이 최저였고 달러 대 엔이 최고는 물론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 그러니까 엔화가 최저점일 때 그때가 이제 엔화가 제일 약세였죠. 86엔이에요 그때. 작년 연말에 환율이 달러엔이 86엔입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94엔.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8엔이 더 약세된 거예요. 엔화가 지금 초약세죠. 너무 급작하게 엔화 약세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너무 환율이 가도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스피드가 너무 급하다. 엔 약세 현상이. 조금 조절해라. 지금 일본도로 너만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좀 그 속도를 좀 조절해라. 이 얘기죠. 유럽 얘기는. 엔화가 지금 정상화가 가는 건 맞아요. 현재도 작년 연말에 1238원이고 현재도 1150원이지만 원yen 환율이 100엔당. 우리가 상징적으로 엔화와 원화의 환율은 상징적으로 얼마로 알고 있었습니까? 과거에. 1대 10이죠? 1대 10. 1000원. 그거에 비하면 지금도 낮은 거 아니죠. 물론 제일 높았을 때는 미국 다운그레이드 된 다음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100엔당 1567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네, 난리가 났었죠. 물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었죠. 왜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갔었으니까 156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2009년도 초에.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지금은 1000원대지만 2009년 초에 1560원까지 갔었어요. 물론 97년 외환위기 때는 2000원까지 갔었고.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요즘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 2007년도 6년도에 엔화 차입한 기업들, 엔화 부채 차입한 기업들 왜 빌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엔화를 왜 빌렸어요? 금리 싸니까. 금리가 원화의 절반도 채 안 되니까. 근데 엔화에 환 위험이 있는 거 다 알았어요. 엔화 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엔화 부채에 대해서 환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환해지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오후에부터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환해지를 한다는 얘기는 원가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나 차입을 한 다음에 금리는 싸지만 해지를 하는 순간 원화와 예나의 금리 차이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를 했다라는 말은 원화 대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원화로 직접 빌리는 것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그게 과거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예나 대출은. 여러분 그거 아셨죠? 그래서 해지를 안 했어요.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죠. 1,000원에 빌렸는데 1,600원 됐으니까 원본 얼마 터진 손실이 난 겁니까? 상환 부담이 60% 늘어난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다행히 지금 1,1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나는 더 약세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따가 환율 전망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나가 100엔은 한번 찍어볼 것 같습니다. 100엔대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엔만 올라가면 돼요. 100엔대는 한번 찍어볼 것 같은데 계속 예나 약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키코 사태 얘기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어요? 2007년도 상황이 환율이 900원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환율이 900원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91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시중의 전망, 오늘 여러분 환율 전망 세미나 오신 거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망은 전망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좀 안다는 사람이 전망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참고는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 2007년도에 900원 이하 간다. 떨어진다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금융위기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 금융위기 오는 바람에 환율이 거꾸로 가서 1,600원 간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일단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헛장사할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나는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나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참에 원화 대출로 전환하자. 요즘 시중은행들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나 대출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한잔 얘기는 환율을 1,150원에 환율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원에 빌린 사람이면 1,150원이니까 15% 손절매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 2006년도쯤이죠. 2005년 6년경에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엔화가. 그때 엔화 차입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오기 전에 즉 2007년도에 얼마까지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7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엔당. 1,000원에 빌렸는데 800원 됐다. 환차익이에요? 환차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엔화 환율, 원엔화 환율 100엔당 1,000원일 때 빌렸는데 지금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반대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 난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빌리면서는 해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해지하는 순간 손해나니까. 그런데 지금 환율에 200원을 20% 환율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해지를 했어야죠. 그때 해지하라고 정말 무수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얘기했어요. 우리 기업들 해지 안 했습니다. 그때. 20% 환차익 상태인데 해지를 안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면 손절매라고 그랬죠. 1,150원에 하면 15% 손절매입니다. 근데 그 당시 2007년도에 했더라면 20% 환차익이에요. 손절매가 아니라 프로핏 테이킹이죠. 그러면 원화 대출로 바꿨어도 환차익 때문에 금리가 엄청 싸지는 거죠. 오히려 무이자로 대출 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거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2007년도에 환차익 상태에서. 환율 더 떨어지면 나중에 아까울까 봐. 그래서 안 한 거죠. 그거 해지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28년 동안 얘기한 게 이 얘기입니다. 해지는 하면 나중에 뒤돌아보지 마라. 왜 결과를 비교하냐고요. 해지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원가 확정한 건데요. 여러분 해지를 하냐 마냐를 고민하시기 전에 그거부터 일단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오후에 좀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엔화는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부터 지금까지 요거는 2013년을 포함한 겁니다. 최근 2월 초까지의 달러 대 yen. 요거는 원yen이 아니고 달러 대 yen과 달러 대 유로 환율의 트렌드예요. 자, 우리 원달러 말고.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이 엔화고 파란색이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엔화부터 먼저 보면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여기 보면 거의 75엔 근처까지 갔던 환율이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작년 하반기 특히 9월 말 10월 초부터 해서 이제 엔화가 턴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엔화가 약세죠. 달러 강세, 엔화 약세란 말입니다. 지금 94엔까지 가 있죠. 94엔까지 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유로화를 한번 보시죠. 유로화를 보면 지금 내려가면 유로화 약세, 올라가면 유로화 강세거든요. 유로화 환율이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작년도에 얼마라고요? 7월 중순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사수 선언하기 전에 1.20까지 갔었다고 그랬죠. 지금 유럽 재정위기 난리 나면서 유럽 5월 달에 유로화 급속 약세입니다. 1. 거의 35대에서 급속 약세 가서 유로화가 1.20까지 간 거예요. 이게 유로화 약세니까. 그랬다가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사수 1000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면서 유로가 강세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엔화가 약세일 때 유로화 또 강세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럽은 지금 엄청 손해예요. 그렇죠? 유로가 강세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프랑스 와인 팔고 사치품 팔아야 될 텐데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명품 소비가 줄었죠? 올해 명품 소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로화는 지금 엔화가 약세 가는 중간에 유로화는 강세를 갔기 때문에 유로화 대 엔화의 환율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유로화나 엔화의 작년 트렌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로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은 작년 원달러의 환율 변동성입니다. 자, 환율이 얼마나 불안했었냐, 안정됐었냐, 그거를 따지는 거죠. 여기 데이터 보면 2010년부터 11년, 12년 3개월 연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환율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냐? 일중 변동폭이죠. 요거는 뭐냐 하면 최저치와 최고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중 변동폭. 2010년도에 하루에 9원 50전 움직였습니다. 하루에 10원 움직인 폭이죠. 11년도에 7원 움직였어요. 작년에 4원밖에 안 움직였어요. 뭔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에 그만큼 안정돼 있었다, 불안했었다. 안정돼 있었다는 얘기죠. 환율 변동폭이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률, 이 변동폭을 일중 기준 환율로 나눠본 이게 변동률이에요. 그게 0.8, 0.6, 0.37 계속 줄어온 거예요. 환율이 그만큼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율의 최고 최저치의 그 변동폭에 대한 안정도고, 요건 이제 뭐냐면 전일비 변동폭. 전날 종가와 오늘 종가의 변동폭이 어땠냐. 그러니까 하루 중에 말고 일간 변동폭이 어땠냐. 그걸 비교해 본 건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전일 종가와 오늘 종가의 차이죠. 2010년도에 하루에 7원 움직였는데 11년도에 하루에 5원 60전. 작년에는 3원 30전 움직였다. 하루에 일중 말고 일간 변동폭도 이만큼 적었죠. 안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변동률로 환율로 나눠보면 0.6, 0.5, 0.3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환율은 최근에 금융위기 직후에 많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점 안정되고 있다. 지금 업체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환율 하락, 즉 원화 절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만 뭐죠? 환율이 너무 급등락한다는 거죠. 그걸 문제 삼습니다. 아까 트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일방적인 원화 절상 추세였어요. 등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1월 달 와가지고 조금 문제를 삼는 건 1월 달이 급등락이 심해요. 1070원과 1090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1월 달 변동폭은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환율을 좀 일간 변동폭이라든가 일중 변동폭을 좀 안정시켜라. 손 놓고 있지 말고 소위 말해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조금 완화시켜라.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왜 정부가 가만히 있냐.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이 절상되는 거는 관계없는데, 물론 관계없는 건 아니죠.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막아줘야 되겠지만, 하루 중에 혹은 일간에 너무 환율이 급등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환율 변동률이 좀 줄어서 안정돼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분기별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점점 안정돼 가요. 오히려 환율 절상이 계속되던 작년 하반기에 보면, 특히 4, 4분기에 보면 제일 작년 전체 분기별로 보면 환율 변동률이 제일 작습니다. 즉 제일 안정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 4, 4분기에는 환율이 일방적으로 하루 조금씩 떨어지기만 했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지기만 했었다. 그러나 그 변동폭은 적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래 그림은 G20 국가의 작년 통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비교입니다. G20 국가. 자, 작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1년간의 이런 똑같은 기준은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변동폭에 대한 변동률 0.37이니까 요거죠. 요 변동률. 우리가 지금 0.29죠.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 일간 변동률 우리가 지금 0.29로 나온 거니까 요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G20 평균은 0.37이에요. G20 평균이 0.37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적게 움직였죠. 0.29. 일간 변동률이. 그래서 G20국가 중에 보면 네 번째로 환율이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멕시코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인도, 그렇죠? 심지어는 일본도 우리보다 환율이 더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년에 환율이 안정돼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